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을 봤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을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을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1차 동학농민운동은 정부의 수탈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의 대상이 정부였어요.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지점들이 힘드니까 좀 들어달라. 이런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 하는 거였었고, 가장 이제 어떤 중요한 지점이 됐던 건 전주성을 점령했던 거였죠. 그래서 호남 지역을 다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정부가 여기에 급박함을 느끼면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가 이 도움 요청을 받아들여서 군대를 보내면서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에도 연락을 보냈었고요.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군대를 똑같이 보냈죠. 그러면서 청일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바로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급박하게 들어오니까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서 그때 이제 정부와 동학 세력이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게 바로 전주 하약이었죠. 그래서 전주라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꼭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동학 농민운동 세력이 전주성을 점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계기가 변화의 계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동학 세력이 대화를 한 화해를 한 지점도 전주 화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동학 세력 측에서는 동학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자치하는 기구인 집강소를 만들고요. 동학 세력이 또 정부에게 이런 점들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리스트 그런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 패전개혁안을 제출했었죠. 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패전개혁안이라는 문서를 읽어보고 이걸 반영해서 좀 더 좋게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교정청을 설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동학 세력은 지금 들어와 있는 청나라 일본 세력을 내보내기 위해서 두 번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본에 패배하면서 끝이 나는 그래서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난 시간에 아마 정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전주라는 지역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패전개혁안, 집강소, 그다음에 정부 측의 교정청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 시간인데요. 어, 이번 시간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 개념을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혁이 있고 혁명이 있어요. 요게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다르단 말이죠. 요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개혁과 혁명을. 혁명은 뭐냐면 지금 집권층이 있잖아요. 지금 집권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집권층을 민중이 이 집권층을 몰아내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새로운 집권층을 형성하는 거지. 그러면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이 기존의 집권층을 싸워서 끌어내리면 그러면 혁명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개혁은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민중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민중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이것저것 정책을 고쳐나가면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집권부가 아예 끌어내려지면 혁명이고요. 집권부가 민중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저것 고쳐나가면 개혁인 거죠. 교정청도 지금 정부가 끌어내려진 게 아니죠. 정부가 교정청을 설치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일본이 들어오자마자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조선의 정치를 자기들 일본이 주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죠. 그러면서 갑오 개혁이 시작된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갑오 개혁은 아마도 누가 주도하는 거겠다? 일본이 주도하는 거겠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하나는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전주라는 지역의 중요성을. 그래서 전주학을 체결한 이후 조선 정부는 어, 교정청을 설치하죠. 왜? 동학농민운동과 대화를 전주화약을 통해서 화해를 했고요. 전주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제시하는 패전개혁안이라는 그런 문서의 내용을 들어보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치려고 노력해보기 위해서 즉 개혁이라는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왜 갑자기 군대를 동원하는지, 일본이 왜 갑자기 군대를 한반도로 끌고 들어왔는지는 떠올리셔야 돼요. 원래는 텐진 조약 때 청나라나 일본이나 둘 다 군대를 뺐었죠. 근데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가 이제 조선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군대를 들여오면서 일본의 연락을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 연락을 해주게 되고 일본도 그때 청나라에 대응해서 군대를 보냈던 거죠. 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해서 이 의도는 뭐예요? 경복궁을 점령한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선의 정치를 주도하겠다. 조선 정치를 일본이 주도하겠다. 이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흥선대원군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흥선대원군은 본인이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아버지였죠. 기본적으로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족으로서의 이름값을 이용하려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뭐 그런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흥선대원군을 앞세운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왕족이니까 이름값을 이용하는 거다. 그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일본의 주도로 김홍집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내각이라고 하는 건 관료들 중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각은 우리가 보통 이제 대통령 바로 아래 총리가 있잖아요. 김홍집이 그 총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총리 아래에 무슨 부 장관, 무슨 부 장관 뭐 이렇게 쭉 있죠. 그게 내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김홍집을 중심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내각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김홍집 내각이 즉 일본이 주도하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 건 일본이 주도하는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뭘 폐지하고 군국기무처를 새롭게 조직해서 개혁을 해 나간대요. 그럼 뭘 폐지하겠어요? 김홍집 내각은 일본이 주도하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개혁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보겠죠. 그리고 일본이 주도하는 개혁기구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뭘 폐지할까요? 기존에 일본이 주도하는 게 아닌 개혁기구 뭐겠어요? 조선 정부가 동학의 패전개혁안을 읽어보고 이것저것 노력해보기 위해서 세웠던 교정청이죠. 그래서 교정청을 폐지하고 왜냐면 교정청 요건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존의 조선 정부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선 정부가 주도하는 거니까 요거는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국기무처는 일본이 주도하는 거죠. 일본이 주도하는 개혁기구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조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요때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개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약하고 일본이 세니까 이 개혁을 일본이 주도하는 건 하는 수 없지. 하는 수 없는데 그래도 기회가 될 때 우리나라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야. 1차 가보 개혁 때는 아직은 그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이 일본이 주도하는 건 맞지만 일본이 아직은 바쁘거든요. 일본은 바빠요. 왜? 일본은 바쁨. 왜 바빠요? 아직은 청일 전쟁 중이거든요. 청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일본은 많이 바빠요. 그래서 군국기무처를 조직해 놓고 조선에서의 개혁을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주도하겠다라고 막 목소리는 내놨지만 사실 전쟁하느라 바빠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하느라 바쁜 요 시기에 우리나라 김홍집 내각이 막 적극적으로 야, 일본이 안 볼 때 빨리빨리 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본이 바쁘고 아직 조선 개혁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을 때 그때 최대한 조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개혁이 파바바박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많은 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만 보시죠. 정치 파트인데 사실 정치 파트의 개혁은 뭐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쓱 보시면 되는데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나누고 국왕의 권한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왕실은요. 왕 플러스 왕의 가족과 그러니까 왕 가문, 왕의 가족과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1번 조항에서 하고 싶은 건 왕 빼고 나머지 왕 가족이나 친척들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권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건 조선의 왕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멀리 봤을 때 입헌군주정을 위한 약간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왕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리고 왕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냥 그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막 그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과거제를 폐지한다는 건 보세요. 과거제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으로 공무원을 뽑는 게 과거제죠. 시험인데 근데 이걸 폐지했대요. 그럼 시험을 안 본다는 건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공무원은 시험으로 뽑죠. 그러니까 시험인 건 똑같아요. 시험인 건 똑같은데 과거제를 폐지한다는 건 시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시험 내용이 그 전에 과거제일 때는 유교 성리학을 시험 봤다고요. 공자왈, 맹자왈, 뭐 주자왈 막 이러면서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자서 저료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봤는데 이제는 요 과거제를 폐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험을 똑같이 보는데 시험 보는 내용을 그동안처럼 유교 성리학이 아니고요. 그죠? 요게 아니고 뭘로 보겠다는 걸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도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소방관 다르고 경찰관 다르고 저 같은 교사 다르고 다 다르죠. 저는 교사잖아요. 저랑 경찰이나 소방관이랑 보는 시험이 아예 똑같으면 문제까지 똑같으면 되겠어요? 하는 역할이 다른데 경찰분들 역할에 맞는 시험이 필요한 거고 소방관분들은 또 소방관의 역할에 맞는 시험이 필요한 거고 우리 학교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저는 역사 선생님이니까 역사 관련된 시험을 봤겠죠. 다른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선생님들은 또 그 과목에 맞는 시험을 보셨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맞는 일, 직무에 관련된 지식을 본다는 거죠. 직무 관련 지식을 보는 것으로 시험이 바뀌는데 이것도 그냥 아 그랬었나 보다 그냥 가볍게 지나가세요. 뭐 이렇게 외우고 그럴 건 아닙니다. 쓱 이번 시간에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막 아 왕실과 정부의 사물을 나누고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과거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일 아니에요.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쓱 지나가. 이해되시겠죠? 쓱 지나가시고요. 경제 파트도 크게 부담 느끼실 거 없어요. 세금을요. 이 조세하면 요게 세금이에요. 조세가 세금인데 요거를 화폐로 내게 했다는 건 그 전에는요. 요게 적용되기 전에는 쌀이나 옷감으로 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쌀이나 옷감은 각 가치가 각각 다르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국가 재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죠. 그래서 세금을 화폐로 걷겠다는 건 어떤 국가 재정 전체를 국가의 돈에 관련된 일 전체를 국가의 재산에 관련된 일 전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화폐는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으로 통일해서 돈으로 통일해서 통일이에요. 통알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삐침이 생기지.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도량형 통일. 요거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진시황 배울 때 진시황이 통일 끝내고 나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도량형 통일이었거든요. 요 도량형은요. 물건을 측정하는 재는 단위를 얘기해요. 단위. 물건 측정하는 음, 재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도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량이 아유 씨.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지금 지금 찍는 시간이 밤 10시가 넘는데 너무 더워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량이 무게고요. 그다음에 형이 부피입니다. 부피.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데 이걸 왜 통일하냐면 그 기본적으로는 상거래, 장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고기를 사러 갔는데 사장님 고기 저 한 근만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한 근이요? 한 근이면 어느 정도죠? 저희 가게는 킬로그램만 써서 한 근이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이러면은 둘이 거래가 안 되겠죠. 되더라도 되게 불편하겠죠. 한 근이면 몇 g이에요, 막 600g이에요, 막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물건을 재는 모든 단위를 뭐 길이면 길이, 무게면 무게, 부피면 부피, 모든 단위를 통일하겠다는 거죠. 하나의 단위로 통일해서 서로가 똑같은 단위로 대화할 수 있게 해서 장사를 편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경제 파트도 뭐 조세를 화폐로 내게 하면 도량형 통일 막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쓱, 아, 그랬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왜냐면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요거 보시면 요거 의미를 이제 와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냐면 이 문장을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신분제를 폐지하자. 과부는 뭐예요? 과부. 과부가 뭐예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이제 아내분을 얘기하는 거죠. 재가는 다시 결혼한다는 거죠. 재혼이죠. 홀로 남으신 아내분의 두 번째 결혼을 허락하겠다. 요거 신분제 폐지, 과부의 재가 허용. 요거 보면은 뭐가 빡 떠올라야 돼요. 뭐가? 동학의 패전개혁안. 우리가 동학의 의미 보면 동학의 요구사항 일부가 가부개혁에 반영되었다.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사회 파트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앞에 정치 파트에서 뭐 무슨 왕실과 정부의 사물을 구분했느니 과거제를 폐지했느니 아니면 경제 파트에서 뭐 조세를 화폐로 내게 했느니 뭐 도량형을 통일했느니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 근데 요거는 꼭 반드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동학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문제 폐지는 이건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이죠. 단군 할아버지께서 터잡으시고 처음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입장에선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실험이에요. 그동안에 몇 번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목소리를 낸 적은 있었지.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면은 고려 무신 정권 때 막 반란 터질 때도 막 만적의 난 이런 거 벌어지면서 막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죠?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법적으로 아예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오늘부터 우리 조선에는 신분제가 없습니다라고 선언해 버린 건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다 동학 패전개혁안에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거다. 그다음에 특히나 신분제 폐지는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법제화한 건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뭐 하나 더 보면은 뭐 고문 폐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문 폐지는요. 근데 그 구분은 해두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게 확정이 되면 그 잘못에 대한 형벌로 때리는 거가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태형으로 남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고문은 어떤 신문 과정에서 너랑 같이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 누구야? 네 패거리 누구야? 네 패거리 대장 누구야? 막 이런 거 캘 때 그때 막 이제 막 주리를 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고문을 폐지한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다른 개혁 조치들은 다 그냥 지나가더라도 요 두 개는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1차는 굉장히 이제 일본이들이 아직 바빠서 신경 못 쓸 때 빨리빨리 해야 됐기 때문에 폭넓고 대대적인 되게 많은 양의 개혁을 처리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주적 성격이 보인다. 그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제가 만든 PPT인데 요거를 제가 왜 써놓냐면은 국내에서 출판되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 동학농민운동 특히나 1차 거부개혁을 설명할 때 저 문장이 다 들어가요. 자주적 성격이 보인다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1차 거부개혁에 이걸 넣는 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못 썼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었다. 그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1차 거부개혁을 주도하는 군국기무처 자체가 일본이 주도로 해서 설치된 기관인데 이걸 자주적 성격이 보인다. 조금 애매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주적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자의 주인 주자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자주적이야.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에 의해서 결정해서 행동하면 자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도 막 누가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공부해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러면 자주적이 아니야. 근데 시험이 며칠 남았으니까 내가 공부가 이 정도 됐으니까 오늘은 몇 시간 해야겠는 걸 해서 하면 자주적인 거죠. 그런 게 자주적인 건데 1차 가부 개혁을 완전히 우리가 결정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감은 있죠. 이거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가부 개혁인데요. 이름에서부터 몇 가지는 추측이 되는 게 일단은 같은 가보 개혁이잖아요. 연도가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연도 안에 개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1차, 2차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1차와 2차 사이에 요 사이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생겼다는 거죠. 그 변화의 계기가 뭐냐면 청일 전쟁이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누가 이기는 걸로? 청일 전쟁을 일본이 이기는 걸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일본이 이제는 조선의 개혁에 대해서 그동안은 1차 가보 개혁 때는 개혁 하나보다 약간 나 너무 바쁜데 이러고 대충 쳐다봤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강하게 좀 더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할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군국기무처는 자기들이 만들긴 했지만 이미 뭐 한국인들 마음대로 해요. 조선인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군국기무처는 이미 배렸어. 일본인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김홍식 중심으로 한국인들 조선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군국기무처는 이미 배렸네. 그래서 폐지해 버립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박영효라는 새로운 인물을 들여서 기존의 김홍집은 유지하고요. 그래서 공동내각을 구성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가보개혁에 이거 좀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그래서 박영효, 김홍집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가보개혁의 구체적인 좀 내용을 보면 어 1차 첫 번째 1차 가보개혁의 상징이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었던 기구인 군국기무처라면 2차 가보개혁의 상징은 저거 홍범 14조라고 보시면 돼요. 홍범 14조. 저건 이제 어떤 기구라기보다는 2차 가보개혁을 시작할 때 고종이 앞으로의 개혁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언했던 그런 내용의 문서인데 1차 가부개혁을 상징하는 게 군국기무처라면 2차 가부개혁을 상징하는 건 홍범 14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크게 사실 2차 가부개혁도 되게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두 가지를 가져온 거예요.
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기구를 행정기구로부터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그 전에는 전문 재판소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소송 누가 하고 막 이러면은 소송이나 법률 다툼이나 법정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판결을 했을까? 그죠? 누가 판결했겠어요? 재판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지금 2차 가보기역 이전에는 재판소가 없었다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그 판결을 누가 하냐면 사또가 해요. 사또. 각 지역의 지방관이. 이해되시겠죠? 각 지역의 지방관이. 근데 사실 지방관은 행정일을 보는 사람이죠. 세금 걷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행정부와 법을 재판하는 사법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관이 행정부 일도 보고 재판하는 사법부 일도 같이 보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근데 전문 재판소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지방관이 재판을 못하게 하고 재판은 재판소의 판사가 전문적으로 하게 하겠다. 그래서 행정부의 업무와 재판하는 사법부의 법률 적용의 업무는 구분하겠다라는 거죠. 이거 뭐 의미하는 건지 알겠어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뭐를 위한 노력인 거예요? 삼권 분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삼권 분립을 위한 노력을 해보고 있는 거다.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느낌을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입국조서는 사실 그동안의 교육은 다 뭐만 가르쳤겠어요? 유교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유교를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유교 교육을 조금 하면서도 동시에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아니면 외국어나 이런 것 같은 어떤 근대적 학문 진짜 발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근대적 학문들을 같이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요거 사실은 시험 뭐 한능검이나 수능 이런 데는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요걸 조금 더 강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을 위한 노력이잖아. 그죠? 삼권 분립은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거대한 이제 초보적인 발자국이기 때문에 교육입국 조사보다는 재판소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보면 요 정도는 정리해 볼 만하죠. 일단은 어, 가보 개혁을 1차, 2차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상황을 보면 이때는 청일 전쟁 중이었고요. 여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일본의 개입 정도가 일본 개입 정도가 여기는 어때요? 별로 그닥 없죠. 그닥이라는 단어는 좀 여기다 쓰기는 어, 여기는 적다. 그죠? 여기는 크죠. 그다음에 좀 상징을 보면 1차는 뭐였어요? 주도 기구가 군국기무처였죠. 군국기무처. 이게 글씨가 왜 비침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군국기무처였고요. 그다음에 2차 가부기역은 이런 군국기무처 같은 기구는 없지만 홍범 14조를 고종이 발표하고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주요 정책을 보면 여기는 역시 1차 거부개혁에서는 역시 사회 파트에 신분제 폐지. 어이씨. 이거 잘 쓰고 싶은데. 됐죠? 신분제 폐지. 그냥 보세요. 그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 이렇게가 있었죠. 그다음에 2차에서는 재판소 설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쯤 배우시면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같은 연도에 발생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도의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세 개의 사건이 같이 같은 연도에 발생한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 연도가 1894년인데 물론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었어요? 일단은 동학이죠.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때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청나라에 도움 요청하고 그래서 일본도 들어오고 그래서 청일전쟁. 그리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주도했었던 1, 2차 가보개혁. 이 세 가지 사건이 같은 연도에 동시에 터진다는 건 꼭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부분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왜 제가 이걸 연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세 개의 사건이 같은 연도에 발생한다는 건 기억을 해달라고 하냐면 서로 상관없는 사건이 우연히 같이 터진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다 연결성이 있죠. 동학농민운동이 터졌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거고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와서 청일전쟁이 터진 거고요. 그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했으니까 가부개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사건은 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한번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노트에 아니면 학습지 빈 곳에 정리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저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요거를요. 그 뭐 이미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요거를 되게 크게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전쟁이 아니니까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다는 건 되게 거대한 변화예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동아시아 쪽의 한중일 삼국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제일 세야 맞아요. 중국이 제일 세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규모가 제일 크잖아요. 인구도 제일 많고. 옛날에 뭐 진나라, 한나라, 뭐 송나라, 명나라, 원나라 뭐 이런 나라 있을 때나 지금의 청이나 그냥 대충 쓱 봤을 때 그냥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제일 세야 맞다고. 그쵸? 근데 일본이 이겼다며요. 일본은 청나라보다 등치가 커서 이긴 게 아니죠. 뭘로 이긴 거예요? 완전히 기술력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동아시아 입장에서는 시대가 바뀌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일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를 이겼는데 뭐 조선이야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아시아권에서 어떤 생각을 이 전쟁을 계기로 갖게 되냐면 일본은 이제 아예 뭐 위치상 지리적인 위치상 아시아에 있는 것뿐이지 국가의 어떤 급이나 클래스 자체는 아예 유럽급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전쟁이 바로 또 청일전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의 결과로서 시모노세키라는 조약을 맺게 되죠. 시모노세키라는 도시가 일본에 있어요. 그 도시에서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이 전쟁에 진 나라가 반드시 멸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났어도 진 나라도 아직 져서 그렇지 남아는 있어. 그러면 이긴 나라와 진 나라 사이에 어떻게 앞으로 관계를 맺어갈 건지를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인 전쟁은 끝나고 나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면 보통은 조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렇게 지내자라고 하는. 근데 보통은 당연히 이긴 나라가 유리하고 진 나라가 불리한 조약을 맺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청나라가 불리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내용이에요. 랴오둥반도를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중국어로 발음해서 랴오둥반도고 요동반도예요. 한자로 읽으면 요동반도인데 그 중국에 이제 요하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의 동쪽이 요동인데 사실은 요동 지방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국사 배우면서 되게 자주 듣게 되는 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땅은 아니지만 고구려도 요동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 끝에 차지를 하게 되고요. 또 아래로 쭉 내려오면은 그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야 됐었던 계기가 또 이 요동을 정벌하러 갔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회군을 했던 거고 우리 학사에서는 되게 인연이 많은 땅이긴 해요. 어쨌든 위치상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고 요거랑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대만을 가져가게 돼요. 청나라의 영향권이었던 대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대만은 요때부터 1894년 요때부터 대만은 일본 식민지가 되죠. 언제까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으로 패망할 때까지. 그래서 사실 식민지 역사로만 보면 대만이 우리보다 한참 선배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한 16년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6년 식민지배 당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이 우리보다 16년 더 당한 거니까 한 52년 정도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그 정도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이 일본 땅이 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일본이 대만을 차지한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죠. 랴오둥반도. 요게 이 지도로 보시면 요 작은 지도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중국 이렇게 있잖아요. 요 땅이에요, 요 땅. 요 땅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일본이 이 땅을 가져가면 불편해할 나라가 어디겠어요? 주변 다 불편하지 뭐. 그럼 주변이 어떤 나라 있어? 일단 옆에 청나라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귀염둥이 조선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러시아 있죠. 근데 세 나라가 다 불편해. 다 불편한데 여기 갑자기 일본 들어오면 누가 편하겠어? 근데 청나라는 졌으니까 할 말 없죠. 졌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그래서 청나라는 이 뒤로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배우는 동안. 왜? 졌으니까 졌으면 조용히 있어야죠. 그죠? 그다음에 조선은 뭐 일본이랑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할 말 있나요? 약한데? 뭐라고 무서워서 못 따지죠. 그러니까 불편해도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할 말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이 요동반도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우리 청나라랑 전쟁에서 이겨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상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 청나라 이긴 거 진짜 축하해. 인정해. 인정하고 시모노세키 조약 다 존중해. 존중하는데 요동반도 가져가면 안보가 굉장히 불안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가져가면 어쩌면 되게 그죠? 파이팅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기 친구들 프랑스, 독일을 끌고 와서 일본한테 청일 전쟁 이긴 건 알겠고 인정하는데 다른 건 다 오케이 하는데 요동반도는 가져가 야동반도 요동반도는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걸 고집부려서 아니 가져갈 건데 이러면 러시아랑 맞짱 떠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도 거대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집부려서 무조건 요동반도를 지키기에는 조금 부담돼. 그래서 일본이 스미마생 이러고 빠집니다. 이걸 우리가 삼국간섭이라고 불러요. 삼국간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본의 묘한 느낌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 지금의 일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본이 묘한 특징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밀리는 근데 기분은 나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쓱 빠져요. 자존심 상하지만 참고 빠져.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모군란 갑신정변 다 청나라가 대신 막아줬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한테 조선을 잃을 것만 같은 위기를 빠지게 만든 자존심 상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1884년이었다고. 딱 10년 있다가 동학농민운동 때 먼저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함으로써 카운터 펀치를 날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도 이번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못 가져가게 한 거에 대해서 즉 이 삼국 간섭에 대해서 절대 이때는 러시아랑 단독으로 맞짱 뜰 자신이 없으니까 물러서긴 하지만 잊지 않을 겁니다. 이 삼국 간섭에서의 이 뭐랄까 이 굴욕을 절대로 일본은 잊지 않을 거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조선은 삼국 간섭 이후에 이제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누구밖에 안 남겠어요. 청나라한테 친해지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청나라는 일본에 대놓고 졌는데 그러니까 누구밖에 안 남는 거예요. 러시아밖에 안 남죠. 그래서 당시의 집권자가 러시아랑 친하다고 하는 관료들을 갑자기 등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플러팅하는 거지. 실러파들 러시아랑 좀 친하다고 하는 그런 관료들을 막 등용해서 일본의 간섭에서 막 벗어나려고 합니다. 요 정책을 주도했던 게 고종의 아내였었던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 사실 이 시점에서 명성황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해요. 황후면 황제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인 고종이 황제여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대한제국 이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타이밍에서 명성황후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뭐 명성황후가 요 러시아랑 친한 애들을 등용해서 러시아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꼬시는 그런 정책을 하죠. 그러면 요런 정책이 누가 볼 때 불편하겠어요? 일본이 볼 때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러시아랑 단독으로 맞짱 뜨기에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정책을 주도하는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을미사변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세계 사상 이런 적은 없어요. 이게 무슨 특수요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일본의 시정 잡배들 데려다가 한 나라의 황후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분노할 노릇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상태가 어떻길래 그래도 황후신데 왕의 아내이신데 왕비이신데 그 나라의 어떤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게 어떻길래 경비 정책 이런 게 어떻길래 일본의 시정 잡배 깡패 새끼들한테 왕비가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다시 일본이 주도하게 됩니다. 참 비참하죠. 그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후에는 청나라가 주도했다가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이 들어와서 경복궁 점령하고 나니까 다시 일본이 주도했다가 다시 일본이 주도했다가 또 뭐예요? 삼국간섭 하려니까 다시 러시아한테 의지하려는 척 하려고 하는 것 같다가 그 정책을 주도하는 명성황후가 죽고 나니까 다시 일본이 정책을 주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권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굉장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였는지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본 주도로 을미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주된 정책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일단은 연호를 제정하는 건 이제 자주적인 국가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국가다 이런 의미잖아요. 연호를 쓴다는 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자주적이라 쓰는 게 아니죠. 일본이 다른 청나라나 러시아한테 야, 조선은 연호를 쓰는 나라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조선에 간섭하지 마. 우리만 간섭할 거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호를 제정하고요. 그다음에 단발령을 실시하는데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근데 요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누가 제일 반대하겠어요? 봐봐. 머리를 자르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겠어? 유교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위정척사 같은 사람들. 위정척사 기억나시죠? 바른 것을 지키고 사사로운 것을 배척하자. 그래서 서양의 문물들을 배우는 걸 배척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면 유교 유생들, 유교 배우는 학생들, 유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겠죠. 그죠? 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신체를 훼손하는 일. 신체는 부모님께서 주신 건데 신체를 훼손하는 일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런 유교적인 가치를 아직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단발령을 거부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단발령의 실시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요. 일본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자꾸 단발령의 적용을 받아서 머리가 짧아진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아, 일본의 영향력이 이렇게 세구나. 이걸 시각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확 어떤 영향력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력을 사용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도 달력을 보면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력이고요.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건 음력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새해를 시작한다는 설도 왜 설날 보면은 1월 1일이 아니죠. 1월 1일은 신정이라 그래서 따로 쉬고 설 연휴는 또 따로 있잖아요. 어, 그 설 연휴 우리가 구정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음력을 쓴 거고요. 양력은 정확한 명칭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서양에서 만들어진 달력을 얘기하는데 그게 태양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요때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종두법이라고 하는 건 그 병 중에 바이러스로 퍼지는 전염병 중에 천연두라는 병이 있었어. 지금은 이거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 아예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다. 되게 유행이 많았어요, 이 병이. 요렇게 되는 병이에요. 막 붉은 반점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이걸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게 종두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데 이걸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걸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천연두에 걸린 사람들이 없는지를 빨리 알아보고 이걸 치료하려는 그런 게 종두법입니다. 그다음에 소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학교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약간 일정시하고 골라봐.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기억하라면 뭘 기억해야겠니? 을미기억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당연히 반발령이죠. 왜? 반대가 제일 크니까 사람들이 제일 격하게 반응하는 게 반발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발령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능검이든 수능이든 보통 을미개혁을 문제로 내잖아요. 근데 을미개혁이라는 걸 용어로 딱 안 주고 이게 을미개혁이라는 걸 알아보게 만들려면 무조건 단발령을 줘요. 아니면 이 머리 자르고 있는 사진을 주거나 아니면 단발령이라는 표현을 안 해도 뭐 머리를 자르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나 이해되시겠죠? 단발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어놨네요. 단발령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유생들 포함, 그죠? 유생들 포함 위정척사도 같이 분노하는 거죠. 어디 나의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나의 머리카락을 어디 니들 따위가.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안 버리고 이렇게 막 모아서 어디 이렇게 작은 헝겊주머니에다 모아두고 이랬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카락을 자른다니.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 반발은
단발령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누구에 대한 사실 이런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면 누구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사실은. 일본에 대한 반발인 거죠. 그죠? 그럼 사실은 요때 이제 요것 때문에 의병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벌어지는 의병, 이 을미 의병은 사실은 단발령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단발령에 대한 분노 플러스 뭐에 대한 분노도 있는 거예요. 일본이 저지른 을미 사변. 명성황후를 명성황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한 나라의 왕비잖아. 다른 나라 자객이 들어와서 한 나라의 왕비를 죽인다는 게 그 왕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논할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을미사변. 그렇죠? 요거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 플러스 단발령까지. 그래서 을미의병이 터지는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고종이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고종이 결국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거든요.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데 요거를 무조건 고종 나쁜 거지 안 좋은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렇잖아. 갑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으로 도망가고 막 어떻게 살려줘 이러고 있으면은 북한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자리를 지키고 딱 어떤 딱 군부대에 딱 들어가서 작전을 지휘하고 해야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미국 대사관 도망가고 막 어떡해요 이러고 있으면은 쪽팔리잖아요. 그거는 예, 그런 모습인 건데 근데 그래도 한켠에서는 고종의 한 인간으로서의 정서적인 위기 상태,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어땠을지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을미사변이 벌어졌다는 건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거죠. 고종 입장에선 내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사랑하는 내 아내니까 거기에 대한 슬픔도 물론 있겠지만 뭐가 더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죽었다는 건 그 다음은 누구라는 거야. 나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내 아내가 죽었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음에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목적은 나을 거고 내 왕비가 죽은 걸로 봐서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내가 언제나 암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 위기감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의병까지 터져. 그러면 감당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강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종은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결국 도망가는데 이 얘기는 정치적으로는 무슨 의도예요? 누구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러시아에 의지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읽어주셔야 돼요. 아관 파천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 아관이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뜻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감 파천, 그래서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읽어주셔야 되는 게 그러면 러시아에 의지하겠다. 이 얘기는 그동안 일본 주도로 해왔던 개혁, 을미 개혁을 중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그동안의 개혁은 일본이 주도해왔던 거고 앞으로는 러시아를 의존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일본이 주도해왔던 개혁은 중단하겠다, 스탑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어쨌든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갈 정도로 다른 나라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막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막 여러 가지 이권들을 뺏어갈 때 뭐 대응이 안 되죠. 왕이 도망가 있는데 무슨 대응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권을 되게 많이 뺏겨요. 여기서 말하는 이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빨아먹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뭐 금채굴권, 아니면 삼림체벌권, 나무 체벌해 갈 수 있는, 아니면 우리나라에 철도 설치할 수 있는 철도부설권,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때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가불미개혁의 의미는 일단은 뭐 가부개혁이나 을미개혁이나 둘 다 일본이 주도했던 거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제 업무는 개화파들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화파, 특히나 1차 가부개혁은 개화파에 의해서 주도된 면이 크죠. 그다음에 갑신정변을 계승하고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둘 다 조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건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요구 사항이 다르죠. 갑신정변 세력은 서양을 배우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동학농민운동의 이 농민들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서양을 배우자는 얘기는 없고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을 고치자. 요걸 이제 반봉건이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가보개혁, 을미개혁은 둘 다의 느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의 어떤 목적이. 서양을 배우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막 재판을 설치해서 막 상권 분립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왕권도 제한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신분제 폐지하고 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이런 것들은 즉 패전개혁한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고치자 이런 목적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을 배우자고 하는 갑신정변, 그다음에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고치자고 하는 동학농민운동, 이 둘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고 있다.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한계점은 역시 일본의 강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